네, 안녕하세요. 네, 각설하겠습니다. 네, 4회차로 잡았는데요. 블랙박스 기준으로 55페이지 공소제기 전까지 하루에 한 50여 페이지씩 지나고요. 여기서 한 90페이지까지가 우리 형사소법 끝까지인데 그 끄트머리 한 20페이지 정도가 파트 2에서 송달에 관한 거, 약식잘조에 관한 거, 포괄일조에 관련된 것들을 따로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 마지막에는 그 부분도 한 1시간 정도 투자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린 자료 중에 그 2페이지짜리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 들고 다니면서 보세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무슨 사례형 시험에서 그 쟁점을 벗어난 경우가 없어요. 계속 다른 시험에 나왔던 기출이나 모의 문제 등이 교차 출제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여러분 시험은 선택해서 나왔던 중요한 쟁점 판례가 다시 사례형으로 여기의 상황도 계속 출제되고 있으니까 지금 2페이지 걸쳐 있는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시고, 가능하면 이번 진행을 하면서 저도 옆에다 참조를 하면서 그 부분과 관련된 쟁점은 판례 입장에서 한두 줄 정도 언급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따로 정리를 해드릴까 했는데 양이 좀 많아가지고 좀 더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자료 보시면은 최근 판례 있죠. 원래 블랙박스가 한 6월 한 중순, 6월 17일자 전원합의체, 종건당 사건 등 이것들은 반영이 됐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따라서 원칙적으로 7월부터 엊그제까지 판례, 주요 판례, 형사 판례는 그리 많지도 않아요. 나올 수 있는 거를 발췌해가지고 정리했고, 그 전에 판례에도 중요한 것들은 별 표시해가지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특히 희한하게 올해 같은 경우는 1월달에 그 이석기 사건, 전압으로 가야 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서부터 해가지고 압수수색 집행과 관련해서 제시가 필요 없고 현실적으로 참여자가 없어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약간 그런 내용의 판례가 등장을 했지만은 그 후 5월달, 6월달, 7월달 얼마 전에 나왔던 전압은 의미가 좀 있고, 별표 3개, 1개짜리는 사례형 내지는 선택형으로 반드시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도 나가면서 특히 종건당 사건과 관련된 별건 압수 등의 문제, 이 부분은 사례 형태로서 제가 간략하게 사실관계를 단순화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따로 오늘 드린 최근 판례는 따로 보지 않겠어요. 오늘 첫날 범위에서도 판례 1번부터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종건당 사건과 관련된 압수 등에 대한 전압은 소개가 되고 상세히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네, 제 교재 몇 페이지죠? 1페이지로 돼 있어요. 3페이지로 돼. 3페이지, 2페이지 벌었네. 네. 일단은요, 여러분, 사례형이, 여러분도 이제 알고 있겠지만은, 공범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공범에 대한 수사나 증거 문제가 나오면은,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사례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연수원에서 해마다 나오는 종합형 스타일의 문제인데, 일단 요거를 3페이지 보면 박스로 처리해놨죠. 옛날 같은 경우는 저기 전문법칙이 끝나고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또는 사경 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 조서, 그다음에 자백의 보강 법칙, 공범자 자백에 별도로 보강 증거가 있어야 부인하는 비권 위조 판결할 수 있는지 등 이것이 끝나고 그 뒤에 총정리를 하고 했는데, 어떨 때에는 시간에 쫓겨가지고 상세하게 얘기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예 공범에 대한 판례 명제를 간략히나마 소개를 하고 앞으로 진행을 하고 제일 뒤에도 또 다시 담아놨습니다. 사례 형태로서. 그래서 이 사안은 어떤 출제위원회들에도 가불병 등이 합동하여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합동하여 절취라든지 또는 강취,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이 해당이 되겠죠. 하고 그 도품을 정을 하는 자인 정에게 넘겼을 때, 자, 연소 문제 원래 을이었지만은 단순화시킬게요. 보다 병이 소재 불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과
정은 병합기소가 돼요. 또 그림 그리면은 이 A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절도죄를 검사가 권고한 갑과 병과 그 도품을 정을 하면서 취득한 작물합의를 병합기소하면은 이런 관계가 설정이 될 겁니다. 일단은 기준으로는 이 사람을 기준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증거가, 즉 공범자 을이나 병이나 정에 대한 증거가 어떠한 요건 하에서 갑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만 단순화시킨다면 갑과 을이 병합기소 받았습니다. 그럼 이자와 이자는 어떤 관계에 있죠? 공범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그러나 정은 공동피고인은 맞지만 이자도 공동피고인이죠. 이 특수절도를 무슨 사건으로 보고 A사건, 이자 이 작물 취득죄를 B사건으로 본다면 이자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갑을 기준으로 보면은 을은 공범자인 공동피고인 관계가 설정되지만 병합기소된 정은 공동피고인이지만은 갑의 무슨 사건, A사건과 관련해서는 특수절도와 관련해서는 공범은 아니죠. 단순히 병합 비판받고 있는 이자를 기준으로 보면 제3자, 타인, 증인의 지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에 불과해요. 현서 문제나 여러분 시험 문제 사례형으로 가상서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런 사례를 주어지고 장황하게 얘기를 해요. 수사 과정에서 갑에 대한 경찰 수사하겠죠? 을에 대해서도 병에 대해서도. 근데 이자는 보다 단순화시키면은 시종일관 수사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범행을 부인을 합니다. 따라서 이 갑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검찰 수사 겪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백 등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을은 양형 등을 고려해가지고서는 자백을 하게 됩니다. 자백을 하게 되면 어떤 증거 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을에 대한 경찰 자백 조서가 있을 수 있고, 그죠? 을에 대한 송치 후 검찰 자백 조서가 있을 수 있고, 또 을이 법정에서도 자백할 수가 있겠죠? 공판정에서도. 이처럼 을에 대한 순서는 사경 피신조서지만은 우리 판례명제 5명제를 수환적 순서대로 한다면 공판정에서의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자백 또는 공판전 자백이 있을 수 있고 이걸 증거선번 1번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법정 외의 자백인데 검찰 단계에서 자백한 경우는 조서화해야 되죠. 이게 바로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단순히 실무상 검찰 자백조서, 이걸 증거선번 2번이라고 하고, 송치 전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을이 자백을 하게 되면 이거를 경찰 자백조서라고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피의자 신문조서화 해야겠죠. 이 세 가지 증거 등이 있을 때, 세 가지 증거,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공판장 자백이 누구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가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공범에 대한 판례 5명제라고 하는데, 60여 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판례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 판례 1명제, 2명제, 3명제가 유지가 돼서 저는 표현상 수학에서 얘기하는 액션, 시어리엄에 가까운 명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선택형 문제에서 종합형에서 도다지 지문으로 떠요. 그러니까 갑을이 나오든지 갑을병이 나오게 되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빨리 체크를 하고 공범자인 공동피고인 관계 왜 해당이 된다면은 이 판례명제 입각해서 설문을, 지문을 찾으면 쉽게 해결이 되는 바, 이게 판례명제 1번입니다. 판례명제 1번이 어떻게 되어 있죠? 공범자 또는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은 아무 요건 없이 누구한테 같이 심판받고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다른 공범자인 갑에 대한 관계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바로 판례명제 1번입니다. 어떻게 되죠? 공판정, 법정이라고 해도 돼요. 공판정 또는 법정에서의 공동피고인이라고 해도 되고 공범자로 해도 되고요. 공범자의 자백 진술은 누구에 대해서 갑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 요건 없이 당연히 누구한테, 분명히 을에 대한, 갑과는 공범자인 관계에 있는 을에 대한
법정 자백이 당연히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게 판례 명제 1번인데, 우리 판례 표현은, 판례의 논거는, 결정적인 논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사와 마찬가지 우리 형사 절차에서도 증인신문은 어떤 순서 방식으로 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죠? 우리 법 161조의 2에 의하면 증인신문의 방식을 규율하고 있는데 상호 또는 교우신문 방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호 또는 교우신문의 내용은 뭐죠? 주신문이 끝나면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반대 당사자인 통상 피고인 측에서 원진술자인 증인에 대해서 반대 신문할 기회를 보장이 돼야 되고, 반대 신문권이 결여된 그런 증언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그 논거예요. 판례는 이거를 갖다가 유출을 해요. 같이 심판받고 있을 때는 한 놈은 범행을 극구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지만은 이자가 고문관계 든 자가 갑과 함께 공소의 병과 함께 A의 금목걸이를 절취한 적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이렇게 자백할 수가 있겠죠? 자백 진술을 하게 되면 제가 법관이라면 말이 갈려요. 한 놈은 부인하지만 한 놈은 을은 갑과 함께 했다 그래요. 그랬을 때에는 법에 명문 규정이 없지만은 증인신문한 바와 같이 누구한테 부인하는 피고인 갑한테 반대 신문의 기회를 보장해 줄 테니까 음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런 요건 없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약간의 비판적 견해는 있어요. 증인으로 신문한 바와 다를 바 없다. 이거 얘기는 이것이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불이익을 받는 피고인 갑 측에게 반대 신문의 기회가 법원에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은 우리 적정 절차라든지 이 규정을 유추해 봤을 때에는 반대 신문의 기회를 재판부에서 보장해 줄 테니까 음미가 가능하고, 따라서 직접 증거, 본래 증거와 마찬가지로 아무 요건 없이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비판적 견해는 벌써부터 조는 사람 있어요. 곽 교수. 비판적인, 이거 당연히 보장된다고 보는데 과연 실제로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되는지, 이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갑과 함께 같이 절취를 했는데요. 저는 집 밖에서 마음만 보고 있었고 갑이 들어가가지고 절취하고 별짓 다 했습니다. 자기한테 유리하고 미자한테는 불리한 진술을 하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재판부에서 반대 신문의 기회를 부여해 주더라도 이자는 을은 또 피고인 지위가 있죠. 따라서 피고인 지위에서 가지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막만보다는 이 을의 법정 진술이 누구한테, 불리한 갑한테 의미할 기회가 봉쇄되니까 실제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 한해서만 증거 능력 인정하는 게 타당치 않느냐 하는 게 비판적 견해에서 제한적 긍정설 이런 식으로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정법하에서는 약간 설득력이 좀 더 있어져요. 우리 법 몇 조에 보면은 312조 사항에 보면은 검사 또는 사경이 작성한 피고는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 통상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해서는 세 번째 예외 요건으로 반대 신문의 기회 보장이 명문화됐죠. 이런 어떤 규정 등을 고려해가지고 약간의 설득력이 좀 있다 하지만은 우리 수십 년 동안 판례는 그 반대 신문의 기회가 실제 보장되어 있는지 관계없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택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사료형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공판정 외 자백 중, 법정 외 자백 중 검찰에서 자백하고, 이것이 피신조서, 자백조서가 확보가 될 수 있겠죠. 누구에 대한 거예요? 다 이거 을에 대한 것들입니다. 을에 대한 증거 등이에요. 이게 다. 이랬을 때 어떠한 요건 하에서 부인하고 있는 다른 공범자 또는 다른 피고인 갑에 대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이 부분은 국법하의 상황과 2007년도 개정법 상황에서 약간의 견해 대립이 있고요. 그러나 부산대시 차정모 교수라든지 검찰에 쭉 푹 빠져있는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통설과 실무와 판례 입장은 두 번째 입장인데, 국법 상황은 이게 통설 판례였습니다. 312조 1항의 요건이 충족되면은 이거예요. 을에 대한 검사 피신조서가 법정에서 원진술자 을이 성립의 진정 등을 인정하고 특신 상태가 증명되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범자 갑에 대해서도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그 논거는, 결정적 논거는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라면 피고인에 대한 거건 공범에 대한 거건 똑같은 요건하에
인정해도 무방치 않냐. 검사의 준사법기관으로서 지위를 고려하는데 검사 요새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신뢰 땅에 떨어졌다시피 했죠. 그죠? 그래서 2007년도 개정법은 못을 박은 겁니다. 312조 1항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은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조서, 이게 바로 검사 작성 피고인이 된 피의자 단계에서는 검찰에서 조사받고 자백을 했지만은 그자가 기소된 경우에 한해서만 312조 1항이 적용되고, 즉 지금 통설 판례는 312조 사항설인데 그 논거가 312조 1항의 문헌, 피고인이 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라도 그자가 기소해 받을 수도 있고 도망가가지고 기소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 관계에서는 312조 사항의 검사 작성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인 312조 사항이 적용돼야 된다. 그리고 312조 사항에서도 이번에 개정법에서 문구가 달라졌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검사 또는 사경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조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참고인 진술조서 규정이죠. 여기서는 1항보다 요건이 다 추가된 반대신문의 기회까지 보장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적용하도록 하자는 게 개정법의 취지였고 개정 과정에 참여했던 신동훈 교수 등의 해설입니다. 이게 통설이고 작년에 가을에 나왔던 법원 실무제요 2판인데요. 거기서도 110페이지의 명문으로 공범과 관련된 검사 피신조서는 종래 판례 명제인 312조 1항이 아니라 사항설이 적용돼야 된다고 했고, 저 블랙박스 그 판례 명제 2번에 판례는 소개를 하지 않았죠. 명시적인 건 아니지만 최근의 판례 2014년도 8월 26일자 판례에서는 이 312조 사항설을 전제로 312조 사항에 의해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검사에 대한 공범 피신조서도 314조가 적용되는지 이 적용의 해당 여부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는데 이 판례를 반대 해석해 보면 이 판례는 통설 실무대로 개정법화에서는 공범에 대한 검찰 피신조서는 이제는 요건이 보다 엄격한 312조 사항설을 표현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논의되지 않아요. 그러나 일부 학자들이 어떤 신문이나 논문 등에서 제시를 하는데 2014년도 8월 26일자 그 다음에 6035 2011도 6035인데 이건 여러분 첨부하지 않아도 돼요. 그 쟁점 자체가 아주 잘 봐야 돼요.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는 요 요건, 네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되죠. 그런데 소재불명 등에 빠졌어요. 요 사안은 공범을이 사망을 했어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근데 사망하기 직전에 검사가 을에 대한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망 등을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314조 필요성과 특진 상태가 두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 인정될 수 있죠. 이걸 따져봤는데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특진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사망한 을에 대한 공범 피신조서는 314조에 의해서 갑에 대해서 사용할 수 없다 하는 전체적인 판례 맥락인데 제가 압축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요 판례가 지금 확인이 돼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데 이걸 주장하시는 분이 아직도 한두 번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의 검사였던 지위 이것들만을 강조한 나머지 공범 등의 책임 전가적 속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실 이자가 망보고 이자가 들어가서 별짓 다 할 수도 있죠. 근데 지는 망보는 행위만 했다. 이렇게 불리한 진술을 그죠? 312조 1항보다는 보다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는 즉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감대 신문의 기회까지 보장이 돼야 된다는 312조 사항설이 타당하다는 게 통설 실무고 판례 이거는 좀 연구를 해봐야 돼요. 틀린 말은 아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또 판례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옛날 수업 시간에 할 때는 뭐라 그러죠? 검사가 정책 사고 들어가 봐야 뻔히 312조 사항설로 퇴짜 맞을 거 뻔하니까 상소 등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실제 에서 명시적으로 판례가 확보되지 않았을 뿐 그죠? 입법 취지라든지 문헌 해석상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을에 대한 검찰 피의자 조서는
312조 1항이 아니라 4항이 요구하는 것이 충족이 돼야 되니까 의뢰에 대한 검찰 자백조서는 의리 법정에서 적법성을 전제로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된 걸 전제로